노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사장님, 이미 끝났어요. 늦었다고요. 강태주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감긴 붕대 사이로 핏자국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어제의 총격전에서 입은 상처였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응급실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었다. 거래는 아직 안 끝났어. 30억 준비했어. 30억이라 사장님도 참 독하시네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묻지 마. 장소만 말해. 사실 그 30억은 미끼였다. 이수영이 설계한 함정. 위치 추적 장치가 심어진 돈다발. 태주는 이수영의 계획에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이수영이 정말 자신을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4년째 쫓아온 미제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지. 강태주 씨. 이수영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노만희는 반드시 돈을 확인하려 들 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태주는 이수영의 눈빛을 살폈다. 형사 시절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저 남자는 정말 세윤을 구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자신의 미제 사건을 종결짓고 싶은 걸까? 한편 세윤은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벽을 더듬고 있었다. 낡은 창고 같은 공간. 곰팡내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낡은 종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빨간 모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모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사진에서 본 적 있었다. 태주의 서재, 오래된 앨범 속 한 장의 사진. 어린아이가 쓰고 있던 빨간 모자. 이게 왜 여기?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만이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세윤이 쥐고 있는 빨간 모자를 발견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거 내려놔요. 세윤은 본능적으로 물었다. 이 모자 당신 거예요? 노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세윤에게서 모자를 낚아채더니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진 사람처럼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당신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살았잖아요. 나는 이 모든 걸 잃었는데. 그게 무슨. 강태주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납치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노만희에게는 오래전부터 쌓아온 원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원한의 중심에는 태주가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영은 동생의 흔적을 쫓아 컴퓨터 학원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 유정원의 부탁 때문이었다. 태영아, 내 동생 좀 찾아봐라. 걔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우리가 믿어야지 누가 믿냐. 태영은 학원 근처 골목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김경애였다. 그녀는 학원 건물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저기요 혹시. 김경애가 놀란 듯 돌아봤다. 그러나 그 놀람은 지나치게 짧았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반응처럼. 아, 죄송해요.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태영의 눈에 그 뒷모습이 심상치 않게 남았다. 거래 장소는 도심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태주는 가방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수영은 멀리서 무전을 대기하고 있었다. 돈 확인했어요. 노만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뒤이은 말이 태주의 숨을 멎게 했다. 그런데 사장님, 우리 거래는 이걸로 끝이야. 뭐? 돈 필요 없어졌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이 짓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 순간 폐공장 곳곳에서 불빛이 켜졌다. 함정이었다. 그러나 걸려든 건 노만희가 아니라 태주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경찰 사이렌. 철문 너머에서는 장도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태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체포되는 순간 세윤은 죽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노만희가 마지막으로 보낸 영상. 세윤은 어두운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꺼졌다.
태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발. 같은 시각. 세윤은 낯선 건물 안을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발바닥은 맨발이라 피가 배어나왔다. 살아야 해. 복도 끝에 비상계단이 보였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철컥 잠겨 있었다. 세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노만이었다. 꽤 멀리 왔네요. 세윤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오지 마. 다쳤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노만이는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말을 안 들으실까? 순간 세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퍽. 만이의 어깨를 스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세윤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아, 죄송합니다. 입으로는 사과했지만 손끝은 냉정했다. 아직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폐건물. 태주는 철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장도식이 외쳤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듣지 않았다. 온몸에 상처가 터져 피가 흘렀다. 철문 위를 간신히 넘어 바깥으로 떨어진 순간 이수영의 차량이 그의 앞에 급정거했다. 다. 태주는 경계했다. 왜 도와주는 거죠? 수영은 짧게 말했다. 널 돕는 게 아니다. 노만이를 잡는 거다. 잠시 망설이던 태주는 차에 올라탔다. 차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달렸다. 차 안. 이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노만이를 얼마나 알아? 거의 모릅니다. 그럼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수영은 낡은 파일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들어있었다. 우리 함께병원 의료사고 논란. 기록 삭제 의혹. 환자 가족 실종. 태주의 손이 멈췄다. 이게. 읽어. 태주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 사건은 자신이 병원에 막 들어왔을 무렵이었다. 수영이 낮게 말했다. 노만이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복수하려고 살아온 사람이다. 우리 함께병원. 고동찬은 비밀 문서를 꺼내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숙영이 조용히 물었다. 아직 숨길 수 있을까요? 고동찬은 대답 대신 서류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오래전 수술 기록과 삭제된 CCTV 캡처가 들어있었다. 이게 세상에 나오면 병원은 끝이야. 최숙영도 처음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태주도 할까요? 고작 일부만. 고동찬은 천천히 말했다.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라. 한편 김경애는 혼자 허름한 창고를 찾아왔다. 문을 열자 노만이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다쳤네요. 괜찮습니다. 경애는 붕대를 건네며 물었다. 이제 끝낼 거예요? 노만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세윤은요? 계획대로. 경애는 만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복수도 좋지만 선을 넘지는 마세요. 순간 만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미 오래전에 넘었습니다. 경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마음속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새벽. 버려진 물류센터. 노만이는 다시 세윤을 다른 차량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세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노만이를 밀쳤다. 비켜. 세윤은 어둠 속으로 뛰었다. 공장 사이를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는 노만이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세윤 씨.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세윤은 살았다고 생각했다. 살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주가 아니었다. 고개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 그는 세윤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드디어 찾았네요. 세윤은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노만의 씨보다. 제가 먼저 당신을 만나야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노만희와 앞을 막아선 정체불명의 남자. 낯선 남자가 권총을 꺼냈다. 노만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지? 남자가 낮게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세윤은 두 사람 사이에 갇힌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리고 멀리서 태주와 이수영의 차량이 물류센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